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어떤 것 먼저 듣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대체로 좋은 소식 먼저 듣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에 들어올 안 좋은 소식 좀 마음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가장 기분 좋은 사진, 가장 재수없는 사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취향에 맞춰서 기분 좋은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예.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유빈 선수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럽습니까? 별명이 삐약인데 이제 당당한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무대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금메달까지 도전하는데 금메달 땄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재수없는 사진인데 각오하시죠? 한번 볼까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저 미소 한번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네네, 빨리 끊겠습니다. 예. 금주의 한 컷이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데 기분이 좀 묘합니다. 예, 마포 스튜디오에서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참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곳이 이제 정어리 TV의 산실이 됐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막막했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나 봐요. 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추억의 메텔님, 마포 스튜디오에서의 마지막 방송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여의도 새 스튜디오에서의 설렘 가득 안고 시작되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보스 형님 TV께서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소개하죠. 덥고 힘들어도 정어리 백신 맞으면 없는 힘 더 생깁니다. 정어리 백신은 구독, 좋아요입니다. 아까 또 다른 글도 있었는데 제가 송로 목포어맨님, 마포시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의도 시대에는 마포에서 못다 채운 아쉬움 크게 이루리라 믿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바다, 오직 진실만을 보도하는 대한 매체로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정어리원 여러분 파이팅! 우린 할 수 있다. 파이팅! 그러셨네요. 이은주님, 마포시대를 마감하며 정어리원들에게 잠시지만 소중한 터전이 돼준 퍼플레인 스튜디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 똑같이 갖고 계시는 거죠. 부산이대희님, 단칸방에서 방 2개짜리로 갈 때 그 마음 같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지금 단칸방에서 방 2개 가는 거 아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인데요. 예, 여러분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의도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더 환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입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 신인규 대표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는데 오늘이 여기 참 정들었는데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시작과 끝을 우리 신인기 대표하고 저희는 함께 하게 됐네요. 네, 제가 또 그동안에 요일이 조금 금요일로 바뀌었는데 어쩌다 보니 마무리를. 그러려고 바뀌었을까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까 단칸방에서 방 2칸짜리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니 그거 상하방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엄청 오래된 사람 같은데 저. 그래서 여의도 정치 1번지에서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를 진짜로 활짝 열어가는 그 시대를 다음 주부터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첫 방송 꼭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만났을 때부터 김장철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네 분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근데 원래는 이제 11시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구글에 미리 신청도 안 했다가 신호가 안 나와가지고 오후에 바꾸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때 구조도 조금 다르게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하도 이제 저도 자주 오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주차를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하고도 제가 많이 좀 친해져가지고 많이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이시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참 여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너무 익숙하고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큰데요. 그래도 잘 돼서 또 우리가 이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더 많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중간에 합류하셨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여의도 시대에서는 이제 터줏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설레고 기분이 좀 묘한데요. 근데 저는 정월이 TV가 원래 이렇게 큰 줄 알았어요. 이거 원래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시절을 못 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정월이 TV는 그렇게 단칸방 시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역사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정월이 TV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확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성장했던 속도만큼 한 2배 정도는 더 빨리 성장해가지고 저도 거기에서 매일 정월위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애청자님들이죠. 그야말로 지금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45만 명 가까이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아침 댓글창,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런 문화는 아마 세계 유튜브사에도 유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풀, 악풀을 어떻게 몰아내는가 그러는데요. 정어리떼가 똘똘 뭉치면 상어를 물리칠 수 있듯이 계속되는 선풀은 조그만 옹달샘과 같아서 결국은 큰 강을 만들고 그 강을 깨끗하게 하지요.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선풀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끔씩 이상한 글들이 들어오는데 제 풀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야, 너 나가 발로 차지 않고 오히려 막 달래니까 그 사람들이 감화돼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결국은 또 못 바꾸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선한 영향력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 하나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 패널들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패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과 패널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여의도 스튜디오로 옮기게 되면 정치 1번지도 새로워지겠지만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렌탈 빌려서 쓰는 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려면 또 그 시간을 빌리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정어리 TV 스튜디오가 마련이 됐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하는데 제약이 하나 없어졌죠. 그래서 귀띔을 드린다면 우리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그동안 다른 채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7월에 끝나게 됐어요. 근데 김성환 평론가도 그렇고 또 그 프로그램을 애청했던 분들도 많이 아쉬워해요. 김성환 평론가가 하셨던 게 그날의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신문을 이렇게 네네. 좀 소개해주고 그랬던 거였죠? 네네. 아침에 새벽에 신문 6개를 보고요. 오. 6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뭐 진보신문이나 보수신문은 할 거 없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전부 뽑아내가지고 그걸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서 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아쉽게도 그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의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의 뜻에 따라서 결국 하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레거시 미디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신문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그래도 정말 내놓고 싶은 상품이라고 내놓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리 보수신문이라 하더라도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발품의 흔적들이 조금씩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흘려서 그냥 버려버려요. 요즘 신문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걸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저희 뜻이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런 콘텐츠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 정원위원 분들께서 좀 더 애정을 갖고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마 뉴스나 이슈를 보시는 눈이 훨씬 더 밝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의 하루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또 미디어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잘 분석을 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 기대하시고 제목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과 함께 상의해서 제목도 정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갈까요? 아까 그 사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재수없는 사진. 잠깐만 한번 다시 보여줘 보실래요?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저 사진을 보면서 웃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셨던가요? 예, 웃을 줄도 웃을 줄도 아는구나. 네. 근데 청문회 사흘 내내 우리가 그 정형화된 표정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피곤한 표정들이었는데 또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그 면모만 보다가 윤 대통령 보면서 저렇게 해맑게 활짝 웃을 수가 있네요. 웃음이 저렇게 나옵니까? 묻고 싶네요, 정말. 저 미소에 보면 난 왜 저렇게 웃는가 짐작은 돼요. 나 이렇게 흠도 많고 다 들통났는데 그래도 나를 임명해 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할깝시오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한번 시키기로 마음 먹었다고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시키면서 그것도 수고했다, 앞으로 뭐 첩첩산중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성환 평론가님.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산이 뭔지, 국민들이 겪고 언론인들이 겪어야 될 산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아마 저는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싶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고 자꾸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흠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인사청문회 가서도 볼 때도 그 뭐라 그럴까요? 질문을 인사청문위원들이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럼 껌껌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지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것도 단돈 10,000원도 다른 데 쓰지 않았다, 공적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뭐 다 드러난 내용이지만 법인카드로 뭐 호텔에 가가지고 수천만 원어치 뭐 그 돈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63빌딩 중식당 가가지고도 돈을 그렇게 몇천만 원씩 써놓고 다 그게 영업을 활동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광고하고 협찬단 건 뭐 한 3건 정도 되려나 그거밖에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개인적인 로비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용도로 돈을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웃기고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첩첩산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환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탄핵 소추안이 아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한테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공영방송 이 사진 싹 교체해버렸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잖아요, 어제. 임명장을 줄 때 이미 야당에서 국회 이진숙 후보자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본회의에 보고됐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임명장을 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버텨라. 너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공영방송까지 특히 MBC까지 다 장악해 버렸으니까 이제 뭐 한 4개월 정도는 그냥 가만히 월급 받고 그냥 편히 법인카드 쓰고 그냥 쉬고 있어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사흘 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 그 공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비치지 않아요. 플라이 커터님, B급은 C급을 좋아한다. 변함없이님께서요. 김성환 평론가님, 세상이 정어리 중심으로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 짝에서 잘린 건요. 우리 신인규 대표님은 아까 저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나요? 뭐 간신과 간신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은 덩치 큰 간신이고 간신 출신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신규 간신이죠. 저 웃고 있는 저 여성분은 신규 간신으로 이제 등장하는 분인데 뭐 사진적으로는 정말 보면은 국민들이 누가 저 사진을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진숙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죠. 저분을 응원하는 분도 좀 덜어 계신다고는 보여지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응원해야 뭐 자유겠지만은 저는 참 저 두 사진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겪어야 될 비용, 고통을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도 국민들이 끔찍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번에 그 저 법카 유용 및 해가지고 사실상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공직에 가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종섭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정호성이라고 하는 국정농단의 문고리 범죄자를 아예 사면을 시켜가지고 비서관 시켜주지 않습니까? 전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강도한테 칼하고 돈을 맡겨놓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강도가 그 칼을 갖다가 또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진다고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법 다 어기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방통위법 1조에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무슨 방송의 자유가 있고 공익성이 있으며 독립성이 있습니까?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현호님, 사실 신인규 변호사 보고 구독했습니다. 칼날 같은 정의로운 비판과 평론 변치 않길 바래요. 신인규 짱짱하고 응원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써니님께서 멋있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악마를 보았다. 악마는 거짓을 입는다. 오. 프라다를 입는다죠. 네. 악마는 거짓을 입는다. 그래요. 자, 이제 어차피 이 정어리 TV에서 신문 분석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그 일단을 조금만 좀 보여드리면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중앙일보가 실은 사진이에요. 맞습니다. 지면에다가. 근데 대통령실 사진 기자단이 같이 찍어가지고 풀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진 기자단이 기자들이 사진을 쫙 찍은 다음에 공유하는 거예요. 사진을. 그럼 각 신문사에서 어떤 거 실으면 좋을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하필 요 사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야당에서 계속 탄핵을 하거나 이런 법안들이 계속 반복된다. 필리버스터가 반복되고 그런다고 하는 기사 안에 이진숙 탄핵안이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기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요 사진을 보수신문에서 폭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지면에 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밑자락에 기자들이 볼 때도 이진숙은 아니야. 저 권력만 바라보고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는 저 이중성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라보는 거죠. 네. 하필이면 저 사진을 윤바락이네. 네. 일부러 저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중앙일보가 보수신문이라 하더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칼럼을 그렇게 쓰고 해도 밑에 있는 기자들은 그래도 이진숙 같은 사람은 언론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저 사진 올린 사람 잘려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들추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저 사진에 맞아요. 들어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임명안이 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임명장 받으러 간 게 아니고 곧장 과천 방통위로 달려가서 2시간 만에 모든 거를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졸속이란 말도 아깝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광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이제 임명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차에서 내리면서 굿모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래요? 네. 출근하면서요. 정말 와 저는 앞에 캄캄함을 느꼈는데 본인만 너무나 신났어요. 그 장면 준비가 됐다는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못 봤는데 한번 보시죠. 어머니,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굿모닝? 저 모습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오만해진 모습 아닙니까? 왜 굿모닝 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려고 기분이 그러죠? 나쁘죠.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더니요. 오늘 방통위 현안 질의가 있는 날인데요. 아파서 못 나온다 그랬어요. 편찮으시구나. 참석 안 합니다. 어저께 와병설이 있답니다. 와병설. 네. 굿모닝 했는데 어디가 아팠을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어제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고 남편하고 같이 가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 보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 오늘- 잘 넙죽넙죽 잘 받으면서 오늘 탄핵안 표결하나요? 네 오늘 포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직무 정지에 들어갈 텐데, 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탄핵 관련 발언 듣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방송 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 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입니다. 이들 모두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민과 국회, 역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새로 선임된 KBS와 박무진 이사들도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정권의 방송장악 꼭두각시를 자초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신인규 대표님, 이제 오늘 탄핵안 표결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왜 안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이상민 모델을 아마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핵 소추는 당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민주당의 근육자랑의 피해자로 본인을 규정하면서 다시금 한번 부활을 할 수 있는 좀 배팅을 걸어보겠다라는 의도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탄핵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성이고 민주주의의 보루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탄핵만 넣어야 된다라는 제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헌법재판소 가면은 이게 100% 인용 나온다라는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진숙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통령 주연과 대통령 각본의 일련의 과정과 작업들 속에 이진숙이 있기 때문에 전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어제 방통위 들어가자마자 방망이를 들고 두드려 제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진숙이 도망가는 짓을 한다면은 그때는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버틴다고 한다면은 전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된다. 가서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다 해서 역풍 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해서 전 임기를 그냥 정지 상태로 끝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결사항전을 하고 막아야 된다. 저는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이쪽에서는 뭐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불이 눈앞에 뻔히 나고 있고 옆에서 누가 기름 들고 오고 있는데 그거 제재 안 합니까?
기름을 들고 오고 이제 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 예방적 탄핵이다 내지는 재직 중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당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에 꼭두각시 그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저는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민주당에다가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뭐 탄핵 인플레다 뭐 이런 식으로 역공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을 지금 노래 부르고 있다는 프레임을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이진수까지는 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나하나 한 걸음 갈 때마다 전 좀 살얼음판 걷듯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뭐 민생지원금이나 또 노란봉투법까지도 강행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의도와는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전 심판하러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저는 충분한 여론전과 성숙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탄핵 중독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김유정 의원님 어제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와서 이번에 개혁신당도 탄핵에 참여하느냐 그랬는데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지금 이준석 의원이 대표 시절에 개혁신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맨 먼저 1호 법안으로 방송법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방송 장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탄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뭐 물론 보수 기반이라고 하지만은 저 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제가 순간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최상병 특검하고 적어도 방송 관련해서는 야 7당이 한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진숙 탄핵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야 6당만 지금 이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와 명분은 이런 거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이 이 정도 가지고는 기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진숙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하여 탄핵까지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 앉아서 죽습니까?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그 인사권 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엉망으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그럼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제출해서 어떻게든 조금 밀어보는 것들,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앉아서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서서 싸워야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함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제 그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상황이 다른 거구나라고 해서 좀 놀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야당하고 굉장히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매우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대신에 이제 국정조사를 저희가 8월 12일 날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이제 8월 12일까지인데 그 전에 국조를 반드시 시작을 하자라는 게 또 민주당의 또 다른 또 하나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한데 한마음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달리 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는 조금 많이 좀 답답했죠. 제가 여기에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양두구육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만든 책임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만든 정당이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럼 이진숙 같은 범죄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서 방송 장악을 더 가속화하는 길을 열어주면 그게 개혁입니까?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윤석열 만든 책임이 있으면 더 반성하고 더 앞장서서 전면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방화범이 기름 들고 와서 기름 끼워 얹어 부으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 국민들 살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냐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2인 체제의 방통위 속에서 방송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이진숙 체제를 그럼 탄핵을 안 하고 지켜보자. 그 논리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하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양두구육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우리는 당에서 권력투쟁에서 실패했고 쫓겨나서 당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면죄부 받은 거다라는 그 인식의 저는 연장 아니냐.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그럼 뭐더러 정치합니까? 전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이진숙 후보자의 탄핵 문제가요. 단순히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방통위 체제를 유지하고 2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2인 방통위 체제가 이건 위헌 위법 상황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관을 맡고 있는 방통위원장의 책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나중으로 가면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게 되면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 사유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합의제 방통위원회를 2명으로만 운영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어떤 법률가들이 법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그때 재판부 두 곳에서 같은 판단을 내린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헌재로 끌고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끊임없이 왜 야당한테 추천을 요구했는데 추천을 안 하냐 계속 끊임없이 여론전을 펼치면서 강조했던 이유가요. 대통령이 2명 놓고 그냥 계속 야당 위원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버렸거든요. 해버렸는데 추천을 요청했는데 야당이 그 추천에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인 방통위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자기들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올라간 거는 그럼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 낼 때 이걸로 끝내자는 취지가 아니라 진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포함된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뭐 탄핵 소추안의 주요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갈 때 바로 직행하는 사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지적하고 있는 이 국면에 갑자기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을 전 상당히 전 규탄하고 싶고요. 지금 반성과 사죄가 없는 그 이중 플레이를 지금도 하고 있다. 저 국민들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가를 제가 2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준석 대표 선거법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이게 10월 10일까지가 이제 공소시효 6개월인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났지만은 이 검찰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판단 때문에 저는 몸살이는 게 하나가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인들이 보수 연대를 넘어서서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보겠다는 생각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당대표도 뭐 M&A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요 보수에서 나왔지만요 국민의힘 저도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가져요. 솔직한 얘기로. 갖기 싫고요.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군침 흘리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보수를 먹겠다. 그 의도를 갖고 이걸 바라보니까 국민들이 괴롭고 국민들이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 때문에 방송 장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또 배신하고 오히려 이진숙의 편을 드는 저는 이런 정치를 정말 해서 되겠는가. 저는 정말 진지하게 좀 규탄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차상변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나올 때는 뭔가 민주당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민주당하고는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에 마땅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금 대통령하고 같이 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권 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준석 대표 한 명밖에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준석 대표는 진보 쪽에 그러니까 중도나 아니면 젊은 층에 호소하는 전략도 있지만 보수 쪽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 검토될 만한 행동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나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야당하고 결을 같이 하지만 그것 말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엇나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모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는 특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검 필요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진숙 탄핵을 반대하는 거 두 개만 놓고 봐도 그 아무리 행동으로 국민들을 속여도요 그 본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김건희 명품백 왜 수사 특검 반대하는지, 그럼 기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제3자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답 없이 그냥 김건희 명품백 재발 방지하고 넘어가자. 누가 그렇게 넘어가도 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의 DNA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입장을 보면 김건희 특검, 이준석 특검 반대하는 탄핵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 놓고 봤을 땐 여전히 친윤입니다. 입장이 결이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배신감 느끼고 계실 텐데,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뭐 두고 봅시다 하면서 버틸 기미를 보이는 것은 이제 미션 클리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할 때마다 사퇴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YTN, KBS, MBC 다 이제 장악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는 버텼잖아요. 탄핵안 발의하고 했어도 직무정지 당하면서도 계속 버텼던 것인데, 이제는 엊그제 방망이 두드리고 해서 할 일은 일단 급한 불은 다 껐다. 그들의 입장에서 미션 클리어 됐기 때문에 나는 버텨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방통위원회가 그 공영방송 장악하는 게 모든 그 업무의 전부입니까? 나머지는 일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박문진 이사에만 31명이 지원을 했어요. 32명에서 1명이 뭐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KBS 이사는 차치하고라도 31명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원래 다 잘 들여다보고 선별해서 면접도 하고 그런 과정 거쳐서 이사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다 생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했던 공모했던 사람들 중에서 3분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탄핵안보다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 권태선 이사장도 그 인용이 됐었잖아요.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임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굉장히 저희한테 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호님께서요, 어제 김철근 아재땜 씨 열받아서 구독 취소한 것 다시 구독 좋아요 합니다. 앵커님 죄송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이모님 농담이시죠? 또 뭐 이제 김철근 출연시키지 마라 마 이런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숙하게 그래도 우리가 들어보고 아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 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패널들을 사실 제가 원래는 양쪽을 다 불러서 그렇게 듣고 여러분들 평가하고 그러는 포맷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총선 앞두고는 여러분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몇몇 분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의견도 좀 듣고 저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지적도 하고 그러는 게 좀 좋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좀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편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서종옥 변호사 한번 나오라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맨 처음에는 뭐 저 같은 사람 가면은 뭐 거기서 먹어줍니까? 아니 뭐 당신 얘기하는 거 한번 좀 들어보고 뭐 이랬더니 물리적으로 너무 바빠서 안 된다고. 예, 요즘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고 또 다른 데 출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종횡무진 예. 여기저기 출연하는 것 같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왜 그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콜이 많냐면 좀 거침이 없다고 그럴까요? 용산에서 들은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다 해버리고요. 비밀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들어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 혹시 만나 뵙게 되면 예. 꼭 이런 건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같은 보수에서 나왔지만은 방송의 비정상이다. 저는 그 충분히 문제의식 공감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왜 정권 잡을 때마다 그 권력은 늘 방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이진숙 같은 범죄자를 앉혀놓고 더 비정상을 만드는 게 정상화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비정상화의 비비정상화라 그랬어요. 비비정상화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방송 나와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양심에 이거 문제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신영기 변호사님, 이런 질문이 하나 왔는데 여쭤볼게요. 정도영님께서요. 이번에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임무영이 이진숙의 법정 대리인으로 변호를 했는데 이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실정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이진숙은 유튜버와 민사소송 중으로 알고 있고 이 법적 대리인이 임무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은 저는 검토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탄핵 사유로는 모든 위법 사항을 다 갖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하나의 중심적인 게 될 것 같고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굉장히 지금의 국민의 편향적인 발언들을 재직 중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향적인 인사들로만 구성을 한 부분, 전 이것도 탄핵 사유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MBC 출신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랑 같이 근무했던 임원급이었던 사람들을 박문진 이사로 그냥 막 이번에 선임을 했어요. 이거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위원장이 박문진 이사 선임할 때 심사할 때는 안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지금 달랑 2명밖에 없으니까 회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강행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 2시간 만에 모든 걸 해치울 때요. 현재 박문진 이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데 기피 신청 기각까지도 본인 손으로 두드린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전행을 일삼고 다 해치워 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사람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사유가 될 일을 저지를 수 있냐.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루가 아니라요. 한동훈 대표 2시간 만에 모든 걸 다 해치워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포함해서 두드린 사람이라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무고가 아니에요. 허위의 사실로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게 무고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을 가지고 헌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갖다가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헌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건 무고 탄핵이 아니라 정당한 탄핵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오히려 헌법 수호의 책임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헌법 유린을 방치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를 보면은 제가 참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라놓아 버렸죠.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빨리 민주당 사람들 또는 원로들 만나라. 만나서 들어야 한다. 그 기간이 인수위 시절에 아주 그 당선부터 취임까지 그 귀한 시간입니다. 맨날 낮에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가서 김치찌개 먹었니, 뭐 오므라이스 먹었니, 뭐 돈가스 먹었니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저녁에는 혹시라도 뭐 하겠지. 술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야당의 사람들 만나서 나중에 보니까 한 번도 한 명도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 뽑는 거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지요. 김문수 같은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차라리 경영부 장관 같은 거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노동자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방통위원회 새로 지금 임명이 된 임무영 변호사는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찰에 재직하던 2019년에 조국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게시물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고 넉 달 뒤에 사표를 내고 곧바로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가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가 아니고 오로지 내 세력 그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자기 세력으로 정치를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봐야죠. 나라를 포기해버린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저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뜻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뭐 기대할 게 남아 있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그쵸, 저는 이미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됐고요.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그래도 나라의 혼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제가 총선 때도 이 상황을 미리 예견을 하고 저는 범야권의 200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윤석열 끝장을 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또 국민들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의는 그래도 범야권에 대해서 한 189석 정도 요렇게 이제 절묘한 숫자를 또 주셨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겠다, 한덕수 총리 이하 다 내각 총사퇴하겠다, 이거 다 지금 전래동화처럼 다 사라진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그냥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범죄 폭로 막 하더니 이제는 또 한동훈하고 윤석열 이 두 명의 특수부 검사가 대한민국을 또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이쯤 가면 이제는 더 이상의 총선도 없고요. 이쯤 가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끌어내리느냐가 국민적 관심사일 텐데 제가 지금 전면에 내놓고 탄핵이라고 노래를 못 부르는 이유는 이 탄핵을 한번 외치는 순간 진짜 끌어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엄청난 전략과 국민적 여론을 정말 70-80%를 뒤에 업고 싸워도 어려운 일인데 그게 저는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매우 해롭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냥 땅굴 파고 예전에 마지노선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진지 땅 만들어서 나는 여기서 안 밀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김문수 경선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임무영 변호사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극우 인사거든요. 사회가 그냥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주장했고, 심지어는요,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낮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 낮은 자존감을 충족시키려 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충성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윤석열은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권력에 대해서 한 번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렇게 했던 경험도 쌓여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하거나 국민들이 여론이 나빠졌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딱 땅굴 파고 앉아가지고 포탄 날라오거나 누가 덤벼들어도 나를 아무도 흔들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 옆에 극우화돼 있고 권력의 단물에 익숙한 사람들 갖다 놓고 이들만 데리고 내가 이거 방어해서 나갈 거야.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희망님께서요, 날씨도 더운데 사람하고 상대합시다 그러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의 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용산에 가서 둘이 만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죠. 당 일은 알아서 당연한 거지. 그러면 당을 대통령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또 했다고 흘려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요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튼 지금 정책위 의장이 정점식 의원 아닙니까? 완전 친윤이죠. 지난번에 추경 원내대표랑 같이 됐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새로 취임해서 한동훈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야 저거 좀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정점식 정책의장 데리고 가는 게 안 낫겠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대통령 뜻이 아니고 내 뜻이다. 그건 또 무슨 말인지요. 원래요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합니다. 비서는 그 자기가 모시는 사람 뜻을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해놓고 정진석 그냥 놔두면 안 될까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 뜻이 아니고 내 뜻이다. 비서실장이 언제부터 자기 뜻 얘기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물러났어요. 당의 단합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데 뭐 당이 깨질 지경이 돼서 그랬다고 말은 하지만 일단 힘의 균형이 이제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 윤석열이 이제 아무리 그렇게 야 이거 내 사람인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유정 의원님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대통령 뜻이 아니고 내 뜻이다라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에 대해서 곽규택 의원이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가 뭔데. 그 말은 거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왜 정청래 위원장한테 합니까? 지가 뭔데는 여기다 하는 말이어야죠. 그래서 보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에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긴 것 같아요. 한 판은. 그런데 향후에 이제 가시밭길이겠죠. 정정식 그 정책위 의장이 어제 이제 그동안 굉장히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누구하고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 들은 바 없다. 들은 바도 없고 혼자 결심했는데 왜 집착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했습니까?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그래서 여전히 미스테리고 이해할 수 없다. 용산의 뜻과 함께하는 거 분명하다. 이런 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또 후임 정책위 의장은 뭐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고 또 원내대표하고 뭐 함께 뭐 잘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한동훈 대표를 쏙 뺐어요. 뒤끝 장렬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윤 대통령도 뭐라고 했어요. 품어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한동훈의 사람으로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다 잊어라. 본인은 하도 안 잊고 다 복수했잖아요. 이준석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누구도 품지 못했으면서 본인 못하는 거 왜 한동훈 대표한테는 다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정점식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알아서 해 이런 거였죠. 알아서 해야죠 대표가 이 말이 아니고 너 알아서 해라 이거였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나는 셈인데 두고두고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 권력 투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 하는 거 보니까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니 뭐 정보사 기밀 유출 관련해서 뭐 간첩죄가 뭐 민주당 탓이라는 둥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텄어요 벌써 제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신인규 대표님?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퇴하고 이제 새로운 또 의장도 임명을 했는데 힘이 이렇게 쏠리는 것을 원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알고 먼저 눕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 평론하셨거나 과거의 정치를 관찰하셨던 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과거 전례로서 지금을 해석하면요. 다 틀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정치는 생물이라 그랬고 아무리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목욕탕 가서 풀고 이러면서 정치를 해나갔었던 게 과거라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특수부 검찰 정치의 전형이거든요.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검사들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검사,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장도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끼리 뭔 정치를 합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정치 검사들이 놀던 거를 지금 그대로 저는 연장하고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최고위원회를 놓고 5대4로 하냐 4대5로 하느냐 하면서 정정식 의장의 거취가 문제가 됐던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정점식 의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게 맞죠. 근데 사표를 안 내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정식 거취를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한 지금 8일 정도 소모가 됐던 건데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확실히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게 저는 표명됐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정점식 의장은 나이도 한동훈 대표보다 7살 많고 기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윗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면 검찰의 시각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어린 후배로 아마 좀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윤석열 한동훈의 그 개인의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의원들 그리고 친한 그룹이라고 하는 이 의원들이 이미 저는 내전은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 내전은 봉합은 어렵다.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당을 운영해 나갈 때 이 의원총회라는 벽을 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위기들이 저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친윤계가 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이건 잠시 전략적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또 당정 개입한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발을 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요.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말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돼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라. 뭐 예전에 폴더 인사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만난 면면이 딱 당직이 요 정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바로 언론에 보도가 돼요. 누가 흘렸을까요? 한동훈 대표 이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흘렸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전에도 그 추운 겨울날 한 대표한테 물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대표가 국민들 앞에 카메라가 비치는 데서 내가 공개적으로 요구 받았어요. 이거 인정해버렸잖아요. 사태가 확 커졌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쓴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인간적으로든 뭐든 이제 완전히 멀어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30일 날 그때 윤 대통령하고 90분 독대했다는 거잖아요. 그 앞뒤 맥락이 어떻게 됐냐면 24일 날 삼겹살 만찬했잖아요. 낙선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만찬했잖아요. 막 미화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많이 했지만 한동훈 대표 지도부 딱 만나야지 맞는 건데 떨어진 사람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무슨 한동훈 대표가 말을 했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날 별로 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막 미화하는 얘기들을 했지만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이후에 대통령하고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번 따로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30일날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30일날 자리를 만든 게 11시에 국무회의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1시간 반을 만났다고 하는 건데 12시 30분까지 만나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밥도 안 먹고 헤어졌어요. 두 사람이. 보통 그러면은 점심 식사 약속을 좀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고 대통령 만나는 게 상례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을 뒤로 밀어놓고 대통령하고 만나고 점심 약속을 두 사람이 따로 했어요. 이것만 봐도 너랑 이제 만나기 싫어.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날 대통령이 사람 다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뭐 정책위 의장 살려주라 마라 대통령이 말하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그날 저녁에 따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멤버가 모여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정점식 자르지 마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대통령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바로 다음날 바로 그만둬 이렇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앞으로 보실 때 전 요거는 꼭 명심하고 오셨으면 좋겠는 게 국민의힘 정당은 지금 정치가 아닌 겁니다.
저는 그냥 검사들이 유사 정치 비슷하게 완전히 변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신구 권력의 갈등을 우리가 많은 정부들 겪어봤잖아요. 아마 그 양태대로는 전 안 갈 겁니다.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임기가 현재 2년 8개월 이상 남아있어서 너무 길게 남아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의 숫자가 한동훈 지지를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 소수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세 번째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과 그가 가진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워낙 고집스러워서 같이 일하기가 힘든 사람이고요. 더더군다나 김건희라는 사람이 뒤에 있기 때문에 결제를 2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역대급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었던 아주 최악의 전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하자면 그런 전례가 없는데 라는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정권인 거죠.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컨대 아까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현역들 한 15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친한파인 것 같다. 부디 정신 차려가지고 특검하고 탄핵할 때 협조합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역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있는 거라서 과거에 주의 야박이 있었다면 요새는 주윤 야한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예, 눈치 보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지금 당내에서 물론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은 무시할 수 없는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눈치도 보고 합니다마는 딱 그거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얻은 지지율만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18% 조금 넘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지금 당내에서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왼수 같은 임기가 2년 몇 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지금 이 역학구도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영리하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규현 변호사님 인터뷰가 있어서 1부는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동그라미님께서요. 논점과는 다르지만 이쯤 되니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든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사람인지라 부족함은 있었지만 코로나 대응, 안보 대응, 약자 정책 등 정경했던 분인데 요즘 윤통하는 거 보면서 국민이 상식으로 지지율로 만족을 주지 않으니 일부러 국민에 반하는 인사와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우울증 걸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조사루스님, 양심과 기본 상식이 없는 윤석열 정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은 속이 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현실 너무 싫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예,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탄핵이 참 어려워요. 보니까 이번에 지금 재의결 거부당하는 것도 보십시오. 부결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도 지금 만약에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까 우리 신은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지요. 사자처럼 용맹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그런 가사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빨리 앞당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정의롭게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두 분 있죠. 박정훈 대령, 최재형 목사. 오늘 나오는 김규현 변호사도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치지 않게 우리가 또 힘을 주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많은 댓글 보내주셨는데 제가 2부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은규 대표님 마포에서 인사드리고 여의도에서 뵙죠. 그러네요. 다음 주에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랍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공산주의자세요?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아들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그 진상을 법대로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을 수사기록 한 장도 안 본 대통령이 경로하고 그 부하들은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고 겁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엮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데도 해병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온갖 핑계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더 돕고 싶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지금 돕고 있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분 모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으로 뵀을 때보다 실물로 뵈니까 더 귀공자 타입이신데, 제가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뵙기에는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자라신 분 같이 보이는데 이력이 화려해야 파란만장하시더군요. 예, 뭐 좋게 보면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해봤고, 나쁘게 보면은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뭐 금방 그만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현안들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었고, 또 이제 김규현 TV인가요? 예. 그걸 통해서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보다도 우리 애청자님들이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김규현 TV 이렇게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지금 10 몇만이죠? 19만 정도 19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예. 채널을 열으셨어요? 작년 3월에 열었어요. 1년 좀 넘었는데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 원래 뭐 한 2, 3만 정도였는데 예. 뭐 이번에 공익 신고라든가 뭐 이제 멋쟁 해병 이게 이슈가 되면서 더 많이 빠르게, 늘었군요. 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가시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이 구독해 주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투사처럼 싸우고 그러시던 분이 또 유튜브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귀엽고. 원래 제 유튜브는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 변호사 일을 홍보하고 이제 그러려고 영업하려고 만드신 거였군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나 뭐 그런 이슈 같은 거를 많이 찍어서 그냥 올리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걸 하게 되면서 그런 영상도 조금 찍어 올리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공익제보건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쭉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고, 그러면 검사 판사 월급 공개한다 뭐 그런 영상도 옛날에 올리셨던 겁니까? 예, 그때 그냥 변호사 홍보용으로. 예.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올리게 됐었어요. 예. 그러면 검사 월급 적어서 검사 그만두셨나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딸이 둘이고 예. 외벌이거든요. 아, 예, 그래갖고 뭐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또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기존의 검찰 내부에 입장하고 다른 글을 주장을 했다가 좀 많이 공격받고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것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얼마나 계셨어요? 4년 있었습니다. 4년. 예. 그만두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인데 뭐 딱 하나를 딱 찝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경제적인 거에 항상 이제 어려웠고,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가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거 계속 빚만 더 늘겠다 싶은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 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주의자, 강경 검찰주의자, 그런 선배들한테 제가 공격을 받기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뭐
뭐라 그러지,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 내부 자체가 지금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안 나가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젊은 검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제가 이게 과연 이 개혁이 가능한 조직인가, 미래가 있는 조직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예. 나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판검사 월급을 확 올려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자리는요 특히. 그렇죠. 이제 예. 과거에는 판검사 월급이 뭐 우리나라가 뭐 그때는 경제 성장이 좀 안 됐을 때도 예. 있고 하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는 거하고 그냥 판사 검사를 하는 거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이제 뭐 판사 검사가 그냥 명예만 가지고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건도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사건도 많아지고. 근데 여전히 판사 검사 숫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날 밤을 새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판검사 숫자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존에 이제 다른 비슷한 급의 친구나 동기들이 에 대해서 어떤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시더라고요. 미국 공인회계사인데요. 예. 그거는 제가 3일 회계법인이 첫 직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좀 하기도 3일 했었고. 회계법인이면 회계법인으로 따지면 거의 저 법률사무소 따님 김현장급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죠. 예. 네, 실력이 대단하셨네요. 아닙니다.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거기 붙어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도 되시고 공인회계사도 되시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공부로 이렇게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되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저는 대학은 또 삼수를 해갖고 갔어요. 그랬습니까? 예, 원래는 고등학교는 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외국에 살다 왔거든요. 아하.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어머니가 그때는 80년대라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그 파독광부로 가서 정착을 해 계셨던 어머니의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니한테는 삼촌이죠. 그분이 독일에 계시니까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어머니가요? 거기서 학위를 따시면은 좀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가 유학을 독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독일로 가셨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는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쭉 살다가 엄마가 독일에서 이제 좀 정착을 하시고 거기서 또 독일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새아버지는 독일 분이시군요. 독일 사람이죠. 뭐 두 분은 지금도 독일에 사십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중학교 때. 독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가면서 독일에서 3년 정도 제가 살다가 그냥 저는 한국에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대학을 한국에서 가려고 고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을 3번을 보고 이제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했던 것이고,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결심을 한 게 나는 다시는 시험 안 볼 거야. 다시는 내 인생에서 시험 같은 건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원래 경제학과 그러면 더 가고,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됐는데 뭐 또 로스쿨 가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필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이든지 계속 닥쳐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미국에는 언제 가신 거예요? 미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공인회계사라면서요? 미국 공인회계사는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괌 있죠. 괌에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자격증은 한국에서 따신 거라 이 말이에요. 공부는 한국에서 하고 시험은 이제 미국에서 보는데 괌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땄어요. 비행기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 혼자 막 공부하고 있고 괌은 다 이제 휴양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무슨 여행 목장에 막 이렇게 놀러 가는데 저 혼자 비행기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휴양지를 시험 보러 가신 거군요. 참.
팔자가 그런 팔자들이 있어요. 바다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괌에서요? 예. 아유, 하나도 못 봤죠. 그러니까요. 네, 시험만 보고 바로 왔습니다. 예. 제가 그 KBS 있을 때 방콕 특파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콕 특파원 할 때 쓰나미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푸켓으로 갔는데 푸켓이 유명한 휴양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12월 25일 날 났는데. 근데 그야말로 그 푸른 바다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재난 현장만 봤는데 그때 12월 31일 날 밤에 이렇게 몇몇 기자들이 모였는데 한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 소원을 풀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냐 했더니 연말 연시를 휴양지에서 보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풀게 됐다. 사람 사는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의 사는 과정을 여쭤보고 싶었냐면 처음 뵀으니까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저런 분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엘리트고 참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싸우시는 게 정의 뭐 이렇지만 어찌됐든 보면 최고 권력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하게 되고 내가 공익제보자다라고 밝히고 또 이렇게 소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하는 힘은 가끔 생각하기에 어디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냥 제가 뭘 싸움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옳은 길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의 밑에서 주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부당한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던 집에 재개발이 막 되면서 쫓겨나 보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그때 거기는 살던 아파트가 국가유공자분들 뭐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미망인 유가족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분양이 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제가 사는 데가.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하셔가지고 유공자시군요.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유공자 연금 받으시고 예. 그런 분들한테 주는 아파트였어요. 조그만한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옛날에 원호 아파트 뭐 이렇게 예, 그런 그랬죠. 거였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주변에 이웃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대부분 참전 용사거나 이제 유가족이거나 이랬어요.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이분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못 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안 가고 거기 살고 이러니까 이제 조폭들이 와가지고 철거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고 뭐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굉장히 부조리하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그때부터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또 그와 동시에 나는 이렇게 또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나도 살아볼 거야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점점점 이제 뭐 검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뭔가 좀 부조리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부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수능을 잘 못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크게 그렇게 정의감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 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1년 동안이나 이걸 공개하기까지 많은 갈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의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조언도 받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를 또 가셨더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해병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6.25 때 전사를 해병대로 입대하셔서 하셨죠. 그 영향도 컸습니까? 예, 어려서 제가 할머니랑 매년 현충일이 되면은 동작동에 그 국립현충원을 갔거든요. 할아버지 묘소가 있으니까 거기 참배를 하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는 좀 친숙했습니다. 예, 거기 가면 해병대 묘소가 따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아, 해병대는 묘소가 따로 있습니까? 왜냐면 묘역이? 보통 같은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이제 그 근처에 이렇게 다 묻히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 전투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근방에 묻혀 계신 분들은 다 해병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해병대 전후에서 이렇게 팻말도 세워주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그럼 해병대. 어려서부터 나는 군대 가면은 해병대 가야지 그런 생각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죠. 해병대라는 걸 친숙했을 뿐이고, 저도 뭐 군대는 편한 데 가야지. 그랬어요? 예. 해병대 빡센데 네. 왜 해병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카투사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되고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바 제일 빡센 데를 갈 거야 하고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약간 성격이 도 아니면 뭐 성격이 있으십니까? 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병대 가셔가지고 해병대 그러면 그때는 몇 년 복무하셨나요? 2년이었는데 2년? 복무 중에 조금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혜택을 제가 보셨나요? 예, 며칠 혜택을 받습니다. 며칠? 예. 2개월 아니고요? 예. 거의 한 열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꿀이죠 뭐. 예. 해병대 간 거를 후회한 적은 없으셨나요? 처음엔 엄청 후회했죠. 이렇게 힘들 줄 힘드니까. 몰랐다. 예. 처음에 왜 왔을까 하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번에 막 그렇게 더 앞장서서 싸우시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때는 고생했어도 해병대 이렇게 팔각 못 쓰고 또 이렇게 다니고 또 나와서 내가 해병대 몇 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데 임성근, 김계환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막 분개하고 그러는 분이 우리 김규현 해병만이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죠. 맞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게 임성근 사단장 이분이 지금 요 1년 동안 거의 국민 밉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병대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고백하자면 이거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게 됐냐면 작년에 이제 최해병 순직 사건 났을 때 전후회에서 모금 활동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항명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고 갑자기 막 수사단장이 입건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변호사 홍보를 하려고 좀 시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리고 그랬던 때예요. 예. 제가 롤스로이스 사건 그 당시에 압구정 그것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이걸 찍어서 올렸어요. 이거 법 관련된 거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잘한 거고 별로 잘못한 게 없다. 항명죄로 한 건 이상하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때는 전혀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김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라고 그냥 법률적인 상식으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었죠. 법률적인 그냥 논평이었죠. 그걸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해병대 전우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박정훈 대령의 동기회 회장님도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병대 전우들 많이 만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집회에 한번 와서 사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서 이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건 설명해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리고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결성되고 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워낙 겸손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나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더 막 앞으로 가시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나 사실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알죠. 다만 이제 이거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의 문제지. 근데 뭐 거기서 만난 전우분들이 같이 분노하고 같이 행동하고 하니까 저도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그러다 보니 함께 하자, 끝까지 가자라고 해서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해병대 정신은 뭡니까?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네. 해병대는 뭡니까?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아하하. 네, 좀 무식합니다. 그렇군요. 될 때까지 합니다, 저희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될 때까지 하면 될까요?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 기후제식이다. 저희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합니다. 되겠죠, 언젠가는. 정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박정훈 대령은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되셨나요? 박정훈 대령님은 처음 만난 게 어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제 해병대 전후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예. 거고 동기들이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까? 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된 것은 제가 올해 5월입니다. 그러면 김정민 변호사님이 먼저 하고 계셨고 나중에 합류하신 건가요? 저는 엄청 나중에 합류했죠. 그래서 제가 5차 공판인가 6차 공판부터 합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마 해병대 예비역연대나 이런 데서 박정훈 대령 재판이 열릴 때 응원하는 방문을 법원 앞에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 아마 그때 저도 처음 뵌 것 같아요. 예, 재판을 응원하려고 저희가 방청 갔을 때. 예. 지금 그럼 변호인 단이 있습니까? 예. 몇 분입니까? 6명입니다. 아. 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뜻을 같이 하게 돼서 변호인 단이 구성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님 초창기에 계셨고 예. 그 뒤에 이제 뭐 하주희 변호사님, 정관영, 이덕환 변호사님 이런 분들 합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단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됐고 저는 나중에 올해 5월 달에 합류했습니다. 변호인 단이 많으면 장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많이 붙으면 다양한 아이디어, 저희끼리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명의 변호사가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쟁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예. 지금 네. 박정훈 대령님 관련해 가지고 변호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은 크게 쟁점이 두 개입니다. 이첩 보류 명령이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상 수사 축소 외압인데 그 명령에 박정훈 대령이 그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한 것이냐? 예,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면은 무죄죠. 그리고 두 번째, 이첩 보류 명령을 한 게 맞냐? 요거는 일반인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 명령을 한 건 맞죠. 예. 예, 근데 그거는 박정훈 대령한테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한 겁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 명령을 거부하려면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한테 지시를 받아놓고 그럼 자기가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안 했다고요. 아. 왜? 박정훈 대령 불러놓고 야 국방부에서 이거 다 뭐 혐의자 빼고 뭐 막 이렇게 하라는데 그 경찰 이첩 보류하라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박정훈 대령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이 된다. 그건 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아. 회의할 때 수차례 예. 이틀 예. 동안.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니까 사령관님 그런 명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하지 못하고 직권남용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뭐 하고 하다가 그냥 이틀이 지나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하게 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군검찰단 쳐들어오고 하면서 김계환 사령관까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김계환 사령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러면 내가 처벌받게 생겼거든.
그렇죠. 자기는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을 명확히 받았으니까. 예. 안 그러면은 김기현 사령관이 항명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김기현 사령관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박정훈 대령한테 내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박 대령이 어긴 거야. 예.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명령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갈리게 됩니까? 이제 만약에 김기현 사령관이 지금 이제 팩트는 뭉갠 거 아닙니까? 우유부단해서 그랬든지 어찌 됐든 간에 예. 안 한 경우하고 한 경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쟁점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예. 명령을 김기현 사령관이 안 했다. 그리고 했더라도 이 명령 자체가 불법 명령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개가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면 무죄가 나와요. 예. 김기현 사령관이 그 명령을 안 했으면은 박정훈 대령은 명령을 받은 게 없잖아요. 항명을 하려면 일단 명령을 받아야 뭘 거부를 예. 하든 말든 예. 하는데 명령이 안 내려왔잖아요. 명령이 없으면 항명이 그럼 없죠. 항명도 없죠. 그럼 무죄죠. 그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명령 자체가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외압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고 그런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사령관이 박 대령한테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박정훈 대령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기현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한 그런 항명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종섭 장관의 지시도 불법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도 항명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이런저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느낌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결정적인 양심 선언이라든지 증언을 하면 그야말로 그게 확실한 방아쇠가 될 것 같은데 예. 김계환 사령관이 그 일을 해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김기현 사령관 수차례 대통령 경로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을 내뱉어 놨잖아요. 예. 이걸 다시 주워 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후대 역사를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뒤집는 거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진실대로 지금이라도 돌아서 가지고 사실을 해야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약간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가스라이팅일까요? 자기 일신의 영달, 신변 보호 그것일까요? 처음에는 영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김기현 사령관이 계속 입을 닫는다고 본인이 영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확증 않습니까? 편향에 빠졌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아마 자기들끼리 뭐 말맞추기 회의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막 모여서 숙덕 했을 건데 자기들끼리 그럼 이게 확대 증폭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말하면 안 돼. 국군 통수권자를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우리는 군인이야. 국군 생각합니다. 통수권자를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거야. 그게 충성이야. 네.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 그렇죠. 세뇌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사령관 저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 핵심 인물 중에서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이에요? 유재은, 또 뭐 신범철, 또 비서관 뭐 누구죠? 임기훈, 뭐 몇몇 사람들 이렇게 그냥 면면을 봤을 때 그나마 누군가가 양심선언을 한다면 저 중에서 김계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뭐 그분들 중에 굳이 따져본다면은 김기현 그나마 사령관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유재은 사람이고, 법무관리관은 어때요? 법무관리관도 뭐 마찬가지로 약간 좀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분도 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분은 손톱만큼도 자기가 다치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도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거 싫다. 난 조금 더 처벌받기 싫다라는
스탠스가 약간 그런 냄새를 풍겨요, 이분은. 손가락 끝이 골맞을 때 최악의 경우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또 발가락이 썩을 때 발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자기 몸이 죽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발가락 자르는 게 무서워서 안 자르다가 죽어요. 참 그렇군요.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의 표명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저는 뭐 의심스럽습니다만. 예. 아직은 임성근 사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전 해병대가 낳은 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도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공감이나 이런 것조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병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위계 질서가 엄청나게 강하고 상관의 명령에 엄청 거의 이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체계나 전통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해병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잘못되었을 때나 사고가 나면은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지는 전통 또한 해병대에 있어 왔습니다. 2020년에 강화도에서 어떤 월북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그 경계 실패죠. 그때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강화도면 해병이 월북했습니까? 아니요. 민간인이 예, 철책으로 월북했는데 거기 이제 강을 이제 지키고 봐야 될 경계 작전을 하는 데가 해병대니까 해병대 2사단에서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월북하는 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단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경계를 뭐 병사가 졸아서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걸 사단장이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단장이 그만뒀어요. 내가 사이 나가겠습니다. 책임지고. 부하들은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본인이 나갔거든요. 그게 군인이죠. 예. 그런 군대입니다, 해병대는 원래. 그런 전통을 임성근 사단장이 이번에 완전히 다 땅에 처박아 버린 거죠. 그자는 어떻게 해병이 됐습니까? 뭐 회사 출신입니까? 회사 출신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해병대로 시작했습니까? 예. 그 해사가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에 해병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 해병대를 지원한 해사 생도들은 이제 해병대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해병 정신을 그래도 나름대로 습득을 하고 살아왔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어떤 출세,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부하들조차도 희생을 시킬 수 있는 선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미 지금 다 알려졌잖아요. 그 사람도 한번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싶군요. 어쩌다가 그렇게 괴물이 됐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이미 전적이 또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중령 때, 대대장 때 그때 백령도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도 부하 중에 한 명이 훈련장 점검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책임질 것처럼 하다가 안 그만두고 징계도 무혐의로 빠져나갑니다. 그때도 비슷한 논리를 주장을 하는데 훈련장에서 죽은 거지 않냐. 우리 대대가 아니다. 저기는 훈련장이니까 훈련장을 관리하는 그 부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대대 소속인데도. 내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주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천은 나한테는 작전 통제권이 없다. 육군 54단장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 주장을 했죠.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권한이 없다. 그럼 자기 자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비슷한 주장이잖아요. 훈련부대장 책임이다. 우리 대대가 아니고 대대장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기 책임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주장을 반복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부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고 공은 전부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군요. 예, 정말 해병대 어떤 진짜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군이 되었는지 그런 장군 인사 체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이해가 생각합니다. 갑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유지된 게 벌써 70년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래서 뭐 하나에도 해체하고 또 여러 가지 군 관련 계획을 하려고 해도 이게 썩어 있으면 쉽게 못 바꾸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괴물들이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죠. 원래 더러운 동물들은 더러운 걸 먹고 자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명예전역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거 가능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도 지금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지 예. 임성근 사단장 여전히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도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받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전역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명예전역을 하게 되면 그냥 전역도 아니고 명예전역을 하게 되면 뭐 돈도 더 받고 예. 연금 그대로 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그 포7대 대장, 포11대 대장 이런 사람들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고 지금 연금에도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죠. 예, 그렇게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기 상관이라는 사람은 명예롭게 전역까지 하면서 그냥 빠져나간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좀 돌아가서 왜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면 형사적인 처벌, 형사처벌 받을까 봐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는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거 이런 거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경력에 흠이 갈까 봐. 예. 그리고 본인이 사의 표명도 저는 그게 진심이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제보를 하고 나서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건 났을 때. 그분들이 그랬잖아요. 녹취도 지금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자기가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무슨 일 있어도 사표 내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임 사단장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과연 사의 표명을 한 게 진심이었을까? 아니 본인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표 내기 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일종의 사의 표명조차도 일종의 쇼가 아니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건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이름은 좀 밝혀도 되겠죠. 이종호 씨. 예. 이종호 씨가 만류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김건희와 이종호의 관계는 이미 이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명 운동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건희의 개입은 있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네. 그 녹취를 제가 이제 직접 통화로 들었잖아요. 예. 물론 제가 이종호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진짜로 뭐 부탁을 하고 했는지 그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예. 예,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분이나 김건희 여사의 관계나 이분의 말이나 태도로 봤을 때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보한 거죠. 그런 거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김건희라든지 이종호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통화 기록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참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수처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이런 관련된 것을 수사하는 사람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고 그러던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엔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그런 자료를 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보했겠습니까? 완전히 호랑이 입에다가 뭘 던져준 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허탈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곳곳에 혹시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저는. 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예. 예. 어떻게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제보해준 그 수사팀에 이 사람의 변호인이 출신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좀 이건 영화죠. 예. 그러면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지금 뭐 그랬을 거라고 그냥 심증만 가지만 전화 바로 했겠죠. 방금 누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면 진짜 영화 같은 일이겠죠.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근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저는 다 갖다 줬고 자료를.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제가 포기를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래서 진상은 규명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특검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부결되고 그러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지요. 또 아유, 그다음 일정도 있으신데 너무 뵙고 싶었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익 제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왜 가지게 되셨나요?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도? 원래 공익 제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수사를 해보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제가 제보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장기화되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갈등을 하게 됐고 그 7월달 통신기록 삭제 시한이 이제 다가오면서부터 그게 좀 더 점점 커졌어요. 이대로 내가 안 밝히면은 이제 점점 박정훈 대령이나 최혜병 유가족분들이나 최혜병한테 굉장히 얼굴을 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괴로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설득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차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월달, 7월달에 제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좋아 이제 결심 내가 제보를 하겠어라고 딱 한 게 아니고 저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달 동안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지금 그 뒤로 공수처에 공익제보 하신 뒤로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사실 공수처로부터는 그 뒤로는 제가 뭐 이렇다 할 만한 연락을 받은 것은 없고요. 저 스스로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두렵죠. 제 신변에는 이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디 좀 사람이 많은 장소라든가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게 조금 무서워지고 조심스럽죠. 또 가족들이나 이제 제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를 걱정이 되니까 자꾸 당부하게 되고 혼자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고 있고 또 변호사 일도 이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그렇죠. 일반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안 오세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떻게 권력에 미움받아서 찍혀 있는데 사건 해결되겠나 이런 걱정들도 할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도 요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TV도 혹시 뭐 그런 후원 계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제 유튜브 계정에 정의규현 TV에 오시면 후원 계좌도 있고, 뭐 가끔 제가 방송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끝으로
지금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진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이 책임 있는 사람이 뭐 그 죄를 따박따박 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어라고 얘기할 때 그 잘못된 인식이 그냥 반영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꼭 그런 게 아니고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하고의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자기들 세력을 이렇게 키워가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오로지 사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과정에 보이지 않던 열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그 희생양이 박정훈 대령이 되고 이런 것 같다. 이렇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하면 저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빠르든 느리든 그게 문제죠. 빨리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뭐 이종호를 통해서도 했겠지만 다른 루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의 캐릭터로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는 계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지금 저는 임성근 사단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산부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했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종호 대표와 그 관계자들을 둘러싼 어떤 이너서클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움직이면서 나라를 이렇게 했는지 결국 영등포 경찰서 사건이나 이런 데도 다 연결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끝까지 진실이 다 밝혀져서 모든 전모가 드러나고 책임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엔 틈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틈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반드시 환한 빛이 들어와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종호 씨는 뭐 가끔 밥도 사주고 그랬던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 그렇게 밝히신 뒤로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너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안 하던가요? 이종호 선배하고는 이걸 밝힌 뒤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요? 네. 다른 단톡방의 선배들한테는 제가 도의적으로 죄송해서 뭐 이렇게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있는데 그분들도 저를 배신자로 규정해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한두 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게 더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종호 대표가 뭔가 했을 거라고 보고 제보를 한 것인데 다른 선배들까지도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하시고 저를 고소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아니 이분들은 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악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뺐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의도로 스튜디오를 옮기거든요. 축하 방문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네. 박정훈 대령님, 저와 또 우리 많은 정어리원들이 항상 기도하고 성원하고 있거든요. 네. 만나시면 우리 많은 정어리원들이 성원하고 있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재판 좀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따뜻하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혹시 오늘 좀 나오시면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셨나요? 그냥 처음에는 제보하면서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도의적으로만 보면 저하고 항상 이제 친하고 했던 분들을 제가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저를 아예 그냥 고소까지 해주시고 뭐 또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치지 않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로운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성원해 줍시다. 김규현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무언가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님도 그렇고 김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오늘 김규현 변호사와 인터뷰할 때 또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정치인들 이렇게 나오면 좀 힘 받으라고 소개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굳이 소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변함없이님 정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셨네요. 크게 쓰시려고 단련과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참 인상도 좋으시고 그렇죠? 네. 슈퍼챗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경연님, 박재형 TV님께서는 10만 원이나 보내셨는데 기업회계를 잘 아시는 김규현 변호사님께 기업회계 관련 변호사건 의뢰하기 위해 조만간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요즘에 잘 안 된다고 걱정도 하셔서. 천명님, 박혜림님, 김규현 변호사님 요즘 힘드신데 호주 안창살 사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님, 쪼사로스님, 구름꽃님, 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선크림 받으실 분 오늘의 댓글 5분 선정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악마는 거짓을 입는다 하셨던 써니님, B급은 C급을 좋아한다고 하셨던 플라이커터님, 블루베리님, 구름꽃님, 희망님 이렇게 5분 선정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김영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계 정어리TV 산실이었던 마포 퍼플레인 스튜디오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제가 어딘가에 속해만 있었지 제 이름을 달고 어떤 채널을 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도 꿔보지 않았죠. 그런데 막막한 광야에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주신 애청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여의도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애청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은 그대로.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더욱 새롭고 알차게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8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정어리 TV의 여의도 시대,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새로운 스튜디오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